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2번부터는요. 맞습니다. 지문이 나와 있고요. 즉 글이 한 편이 나와 있고 혹은 뭐 시 여러 편이 묶여 있을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논설문 설명문이 될 수도 있고 즉 지문이 나와 있고 그 지문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는 혹은 찾아내는 그러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번부터 우리 문제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지문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문은 이미 완벽하게 해독을 하고 오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희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2번입니다. 12번의 문제 유형은요. 딱 보아하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윗글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것 찾아라. 윗글은요. 12번부터 14번에 해당하는 이 글은요. 설명문입니다. 자,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주장에 대해서 혹은 논지에 대해서 추론에 대해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요. 일치불일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설명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 글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 설명문의 글의 내용이 조금 어렵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문제 바로 들어가 보면 지라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을 해석할 때 어떤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나왔을 때, 즉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떠한 글이 나왔을 때 우리는 소설이나 이러한 이야기, 즉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 작품이 아닐 때, 즉 비문학일 때는요. 해독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100% 자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글일 겁니다. 100%라고 하니까 약간 제가 뜨끔하긴 하지만 거의 99% 여러분들이 전혀 평상시에 읽어볼 수 없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람, 즉 어떤 인물 혹은 어떤 지방, 몇 년도 이러한 고유한 넘버링들이 나올 겁니다. 즉 지명이라던가 혹은 어떤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 이름. 뭐 박사님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논설에 대해서, 그 설명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하신 분들. 외국인 이름이 나온다라거나 혹은 연도 나올 때, 이러한 것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문학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런 것들 눈여겨봐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자면, 자, 다시 말해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건 논설문에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의 접속사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밑줄 그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는 좀 체크를 해주시면 이런 지문을 찾을 때 다시 그 부분으로 좀 빨리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셔서 지문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볼까요? 자, 지라르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한 부분을 띠리리리리 가야 되는데 지문에 너무 많아. 계속 읽어볼게요. 개인의 자아가 심층적 차원에서는 보편성을 띌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어디 나와 있나요? 왼쪽에 바로 보시면요. 끝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한 사람의 심층적 자아는 보편적 자아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그대로 나왔네요. 맞고요. 2번 볼게요. 우그를리엥은요. 우그를리엥 어디에 나왔나요? 바로 왼쪽에 보면 그 바로 가장 밑에 줄 장미셸 우그를리엥이라고 나와 있죠. 우그를리엥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자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디 나와 있나요? 다시 오른쪽 가장 위에 지문으로 가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진정한 심리학적 사실은 한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으며 주변 사람들과의 대칭적 교환과 만남을
만남의 한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창조 행위의 결과이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볼게요. 주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고 믿는 것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기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주체적으로 특정 대상을 욕망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심리학적 분석에서 뻗어나온 또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이기 때문에 누가 지라르라는 인물이 기본적으로는 프로이트 이론에 기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와 좀 생각하는 방법이 달랐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심리 분석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지라르는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의 직접 상호작용을 통해 욕망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디 나와 있나요? 위에 보시면요, 쭈르르르 올라가 보면요, 중개자라고 기억 부분, 니은이죠. 니은. 왼쪽에 보면 니은 해서 중개자, 이 부분입니다. 자, 지라르는 주체와 욕망하는 대상의 직접 상호작용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중개자를 통해 욕망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했고요. 우그릴리앵은요, 자아가 모방을 통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이 된다라고 보았나요? 맞습니다. 어디 나와 있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번에 연결돼서요. 왼쪽 지문 가장 장미셸 우그릴리앵은 여기부터입니다. 고정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과거의 자아의 개념을 수정했습니다. 진정한 심리학적 사실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두 사람 관계에 있어서이며 쭉쭉쭉쭉 내려오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찾아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13번입니다. 자, 기억의 사례를 통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보려면 기억을 들어가 봐야 되겠죠. 기억을 봤더니 인간이 갖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욕구는 무엇이며 욕망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욕구라는 것은 실제 대상입니다. 실제 대상이며 본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욕망이 아니죠. 그렇죠. 욕망이죠. 욕망이라는 것은요, 관념적인 것입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물을 찾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본능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메뉴를 꼼꼼히 선택하는 행위는 욕구에 기인한 것이다가 아니라 욕망에 기인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식사 시간에 음식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념적인 것, 메뉴, 음식을 탐구하기 위한 메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음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뉴라는 것, 관념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입니다. 칸트를 흠모하는 철학도가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욕망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칸트를 흠모하는 철학도가 이를 담기 위해 관념적인 것으로 접근한 거죠. 맞고요. 유년 시절 농촌 생활을 추억하기 위해 전원주택에 살고자 하는 것은 욕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체하고 있으니 욕망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입은 옷을 보고 그것을 구매하려는 것은 욕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닮아가기 위한 또 다른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욕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것은 가장 적절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요. 14번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니은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무엇인가요? 중개자.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통해서. 자, 볼까요? 욕망의 중개자는 영화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예술이거나 가치와 종교 혹은 정치적 신념 같은 것일 수도 있다. 중개자를 스승이나 영감을 주는 멘토로 인정할 때 우리는 중개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하, 스승 혹은 중개자가 멘토일 때 우리는 이를요 어때요? 존경한대요.
정리하면서 갈게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자, 그런데라는 건 역접입니다. 즉 앞에 내용을 뒤집어 준다라는 거죠. 반대 내용인가 봐요. 욕망의 중개자와 주체와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중개자가 주체자의 일상 안에 들어온 경우에는 존경의 마음이 약화된다.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가까움이라고 정리할게요.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중개자가 주체자의 일상 안에 들어오거나 안으로 들어올 경우 존경의 마음이 어때요? 존경의 마음이 생긴다면 존경의 마음이 약화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특히 중개자를 통해 욕망하던 대상이 제한적일 경우 중개자를 통해서 욕망하던 대상이 제한적일 경우 주체는요. 중개자를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 적으로 인식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제한적일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한다? 경쟁자 혹은 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라는 거네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1번부터 볼까요? 주체가 니은이 뭡니까? 중개자. 그렇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자신의 모방 행위를 중단한다라고 했는데요. 모방 행위에 대한 것 우린 지금 존경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건데요. 모방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욕망하는 주체와 니은의 심리적 거리감은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거나 하면 존경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스승 멘토로 생각했을 땐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제한적일 때는 적으로 인식하기도 하니까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다음이요. 3번 니은이 중개자가 주체의 일상 안에 들어온 경우 욕망의 주체는 대상의 희소성을 띨수록 니은과 갈등 관계에 놓을 수 있다. 가능성이 높다. 맞고요. 그 다음 니은과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욕망하는 대상에 대해 주체자가 갖는 욕망은 점점 감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욕망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제한적일 경우 결국 경쟁자나 적으로도 인식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확한 지금 코멘터리가 필요합니다. 주체가 니은을 자신에게 영감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면 어때요? 스승이나 멘토로 인식한다면 어때요? 니은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러한 코멘터리가 달려서 이것이 맞느냐 아닌가 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정도면 맞아, 이 정도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팩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이 나와 있고 지문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지문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 문제 15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5번부터 19번 문제까지는요. 가, 나, 다, 시 세 편을 보라고 했네요. 가시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시는요. 정지용 시인의 인동차입니다. 가시는요.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시대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이 투영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인동차를 마시며 기다렸다가 희망을 꿈꾸고요. 강인한 생명력, 그런데 마지막 외부 세계가 나오죠. 삼동이 세계의 차가운 겨울, 즉 외부 세계가 하이아타 시적 허용입니다. 삼동을 묵묵히 인내한다라는 거. 어느 상황에서 일제라는 이 참혹한 상황에서 묵묵히 인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나는요 누룩을 의인화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거 맞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발효되고 마지막엔
술로 하나가 되는 거죠. 즉 누룩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민중의 삶을 그려냈고요. 의문형 종결어미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뭐 알겠느냐, 들었느냐, 알겠느냐, 보았느냐, 의문형 종결어미를 반복하면서 당연히 은율이 생기는 거는 반복은 은율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니까 은율이 생기는 건 당연하고요. 현실 각성을 촉구합니다. 즉 어때요? 주제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민중의 희생정신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 또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를 보면요. 다는요. 소나무와 호박넝쿨입니다. 소나무가 호박넝쿨을 만나서 나중엔 호박나무가 된 거죠. 이 경계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호박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있습니다. 자, 15번부터 볼까요?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는 초연한 자세로 현실을 견뎌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시며? 인동차를 마시며 견뎌냅니다. 어떤 시대를? 일제시대를요. 나는요. 자신의 생과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서 누룩과 어때요? 자신의 희생, 누룩이 자신을 희생하죠. 발효시킵니다. 그래서 술이 돼가는 과정, 타자와의 연대를 통해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려는 우리 민중의 삶의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다는요. 이질적인 대상 사이의 관계를 통해 경계에 길들여진 인간의식 반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가와 나는요. 자연의 생명력에 빗대어 실현 고통에 대응하는 삶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가와 다는요. 자연의 변화가 눈앞의 현실과 지향하는 현실 사이의 대립을 초래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의 변화 눈앞에 보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립을 초래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서 경계하고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라는 거 가와 다는 엄연하게 다르죠. 그래서 가는요. 외부 세계에 대해서 묵묵하게 견디는 것이고 어떤 대립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시적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에서 미음 중 의미가 가장 이질적인 것 하나만 좀 다른 것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요. 인동 삼긴 물을 나린다라는 거면 어때요? 겨울, 즉 현실을 견딘다, 겨울을 견딤 라는 것이고요. 니은 볼게요. 자, 니은 보시면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일제강점기 어때요? 자작나무에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게 피어난다. 강인한 생명력,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즉 현실, 겨울,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를 의미합니다. 현실, 극복하려는 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귿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석에 근을 지어 디귿 보니 무가 순도다 파릇합니다. 생명력을 일깨워주고 있고 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극복 의지입니다. 극복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리을 볼까요? 리을 봤더니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살이다가 흙도 살아납니다. 즉 광복. 일제 현실에 봤을 때는 광복에 대한 의지이겠죠. 근데 겨울 의미로 봤을 때는 봄에 대한 기대, 의지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오죠. 느낌이 와요. 그런데 미음은요. 삼동 하이아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동 하이아타라는 것은 암담한 현실, 즉 겨울 현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지어 보자면 일제강점기를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요. 다 겨울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희망에 대해서 노래한다면 미음만 어때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5번만 좀 이질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16번에 5번 찾아주시고요. 17번입니다.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에서 다 나에서 다군요.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나를 보면요. 나와 다는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연의 의미는 나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룩이 발효해가는 과정,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호박나무가 되어오는 과정. 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이 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나와 다 두 개의 대상 사이의 대립을 통해 시상 전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두 개의 대상에 대해서 대립, 그 다음에 시상 전개는요. 나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룩은 발효가 되면서 어우러지는 거지 대립과는 관계가 있죠. 그래서 다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나와 다는요. 대상의 외적 모습에 화자의 내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누룩의 발효를 통해서 어때요? 화자가 기대감을 느끼고 있고요. 나무가 호박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 나와 달리 다는 우리 이런 것들 나오면요. 나와 달리 다는 했으면 이건 삭제해버려요. 그냥 없다라고 하고 다는 반복적인 구조 통해서 주제의식 심화하고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복적인 구조는요. 나에 해당이 됩니다. 의문형 종결어미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와 달리 여기도 우리 이거 지우자고요. 헷갈리니까. 나는 이걸 주어로 삼으면 나는 대상의 변화를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 드러내는 것이 아니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때요? 그 상황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거죠.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거는 3번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죠. 18번입니다. 자,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의문형 진술 통하여 제재의 특징과 의미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의문형 종결어미 계속 얘기했죠. 그 다음 제재라는 건 소재입니다. 그렇죠.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가올 상황을 가정하여 제재의 부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나요? 다가올 상황, 누룩이 수리될 상황을 가정하여 제재의 어때요? 그 누룩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은 아닙니다. 역설적 표현 사용하여 역설적 어디 나와 있나요? 사연에 나와 있죠. 마지막 보면 사연의 마지막 보면요. 춤이 되고 수리되면 누룩이 수리되면 춤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해솟는 얼굴도 됩니다. 벌건 얼굴이 됩니다. 죽음으로 알겠느냐? 어때요? 긍정적인 이미지와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립해 놓음으로써 표현함으로써 해솟는 얼굴과 플러스 죽음이라는 마이너스 요소를 누르면서 어때요? 이는 역설적인 표현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겠으나 그 속에 진실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 무엇인가 내용을 짠하게. 즉 어때요? 우리는 아는 거죠. 누룩이 수리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주고 누룩 정작 자신은 흔적 없이 술과 어우러져서 누룩 입장으로 보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설적 표현입니다. 유사한 통사구조, 통사구조라는 것은 문장의 구조입니다. 통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사한 통사구조 하고 있죠. 뭐뭐 하느냐, 뭐뭐 한다. 뭐뭐 하느냐, 뭐뭐 한다. 문율감 형성하는 거입니다. 대상을 의인화했습니다. 무엇을요? 누룩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적 기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18번에 2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박성우의 시는 자연과 생명의 공동체적 가치에 깊은 애착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탐구는 자본과 문명에 순응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문제의식으로 심화됩니다. 즉, 자연과 우주의 섭리 앞에서 모든 인간적 시점을 뒤로 한 채 자연 그 자체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 본연의 생명선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넘어선 본연의 생명성을 보여줍니다. 뜬금없이 올라온 호박 넝쿨이 솔가지를 덮쳐갔다는 데서 자연 그 자체를 주체로 세움으로써 인간적 시점을 성찰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봤을 때는 솔가지를 덮쳤구나. 우리는 솔가지를 지금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호박 넝쿨 입장에서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나가는 걸 수도 있겠죠. 이 내용 맞고요. 일개 호박 넝쿨에게 소나무를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인간 중심 문화에 대한 화자의 초월적 태도를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고요. 문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 문화에 대한 초월적 태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 문화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옹호하고 있다. 받쳐주고 있다. 왜? 소나무를 내어줄 수 없어. 일개 호박 넝쿨에게 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에 대한 사고를 하고 있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문화를 옹호하고 있다. 초월적으로 태도를 보이기 아직까지는 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서 아마 마지막 부분에서 초월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선 2번 찾고 계속해서 3번 보죠. 애호박 하나만 따고 걷어내기로 맘먹 보지만 애호박은 또 애호박을 내놓고요. 해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거스르기 힘든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화자의 생각 보여주고 있고요. 소나무조차 솔잎 대신 호박님을 내다는가 싶더니 해서 자연이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화자의 생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박 넝쿨은 기어이 소나무를 잡아먹고 호박나무가 되었다는 데서 화자는 자연 본연의 생명성이 경계와 대립을 넘어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2번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저희는 20번으로 갑니다. 자, 20번 문제부터는요. 20번부터 23번까지는 논설문을 읽고 그에 대한 문제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논설문이라는 것은 정리하고 갈까요? 기본적으로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장을 어때요? 잘 논리적으로 써서 목적이 무엇일까요? 논설문 쓴 목적, 상대를 설득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러면 주장을 설득하고 이것이 글을 읽는 이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방법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방법은요, 또 다른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 즉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내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사람의 글을 가져오거나 연구 결과 유명한 사람들, 즉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어느 정도 진실로 받아들여주고 있는 사실을 가져오는 경우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자, 그럼 문제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독자에게 어떻게 전달하고자 하느냐, 즉 주장이 무엇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논리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방법 사용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논리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인용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주장이라던가 의견이라던가 이 인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으며 주장과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것들 중심으로 문제 한번 살펴보면 되는데요. 1번 볼까요?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글은 어떻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법과 도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20번 보면 첫 번째, 이 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론을 주장한 전문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면 기억엔 누가 나오느냐? 엘리네크 나오고요. 엘리네크,
엘리네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옐리네크군요. 옐리네크.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누가 나오느냐? 니은이 슈몰러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는 또 누가 있느냐? 디귿을 보면 라드부르흐. 제가 설명문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외국인들의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들은 좀 눈여겨봐 주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이 사람들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글의 마지막 부분 가면 어때요?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정리한 후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이라고 해서 보면 20번 문제 위에 지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끝으로 7번째 줄 가보면 마지막에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런 부분 나올 겁니다. 이 부분이 이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즉, 이 글의 주장은 이론들을 검토한 후 특정 이론을 바탕으로 필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1번 볼까요? 기억에서 디귿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요. 엘리네크라는 분은요. 니은에 비해서 법 규범의 제정에 보다 신중한 자세 취할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엘리네크는요. 법과 도덕을 포함 관계로 설정해서요. 도덕의 최소한이 법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규정할 때는 보다 신중한 자세 취할 것 같고요. 니은과 디귿 한번 볼게요. 슈물러는 라드부르흐에 비해 법 규범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슈몰러는요. 법의 효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요. 강제력이 있으므로 도덕보다는요. 실효성이 확고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 다음에 라드부르흐라는 분의 이야기 쭉 내려오면 법은 도덕을 실현할 가능성과 동시에 부도덕을 실현할 가능성, 즉 양면이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니은은 디귿에 비해 법 규범 효과에 대해서 좀 더 확신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디는요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자, 그다음 디귿 양면성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사람은 기억과 달리 법 도덕의 영역을 포함 관계로만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즉 포함 관계로만 기억은 포함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디귿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나요? 양면성 부각하고 있죠. 제가 기억과 디귿이라고 간추려서 이야기하는 건 기억, 니은, 디귿 학자의 이름이 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4번 볼게요. 기억은요. 니은과 달리 법이 도덕에 비해서 강제성과 실효성이 높다는 데 회의적이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기억과 니은만 봤을 때 기억, 니은 모두 도덕에 비해 법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제한적이냐 그것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적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둘 다 도덕에 비해서 법이 강제성이 있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기억, 니은, 디귿은 모두 법과 도덕이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은 것은 4번 하나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즉 각각의 3명의 학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자의 주장에 대해서 지문을 읽을 때 체크해 두셨다면 그 부분 다시 빨리 가서 한번 읽고 문제 풀면 실수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22번으로 갈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프랑스 영법 제63조는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함에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착한 사마리안법이죠. 즉 자신의 양심에
기한 거죠. 그렇죠. 도덕적인 거.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를 위헌이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비도덕적이긴 하지만 이를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덕과 법이라는 게 딱 명확하게 이것은 도덕이야, 이것은 법이야. 그래서 도덕은 양심의 기초에 법은 처벌이 가능해 라고 규정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착한 사마리안법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긴 논의가 있었고 결국 2015년에 위헌 결정이 났고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간은요, 도덕적 가치의 실현이 법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안법이라는 것을 제재를 해버린 거죠. 도덕적인 것까지 법으로 제재한 거 맞고요. 간은 프로이센의 일반란트법 앞에 지문으로 바로 가셔야 되겠죠. 제179조나 미국의 금주법과 그 취지가 상통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나는요, 도덕의 영역이 법의 영역보다 기본적으로 더 크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간통죄 위헌 결정에서 알 수 있겠죠. 물론 비도덕적이긴 하나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나는요, 즉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반드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보는 행위가 아닌 거죠. 그 전에는 이렇게 봤습니다. 도덕적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간통죄라는 건 도덕적으로 정조를 지키지 않는 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거야 라고 해서 반드시 위법하다라고 봤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신의와 어떠한 도덕적인 것이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설명이 틀린 것입니다. 가와나 모두 도덕과 법이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띠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4번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 23번으로 갑니다. 자, A에서 E 문맥적 의미와 일치하는 거. 자, E는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해설의 사전적 의미와 그 다음에 문맥적 의미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23번에 정답만 확인할게요. 2번 보면요. B 볼게요. B를 보면 쭉쭉쭉 내려와서 그러나 슈몰러의 견해와 같이 법을 통해 도덕이 실현된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 자체가 도덕을 해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B 자체는요. 맞습니다. 바탕이 되는 거 본래의 그 모습 즉 법 그 본 바탕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2번 볼까요? 그 자체는 특이한 것이었지만 현실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자체도 역시 바로 그 본래의 바탕 의미와 상통합니다. 즉 B의 의미와 지문 안에서 쓰인 B의 의미와 이 문장 안에서 쓰인 이 밑줄의 의미가 서로 같습니다. 바로 그 본래의 바탕이다. 이라는 의미가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직접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한번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알 수 없더라도 한번 추측해 보시고 문장 안에서의 쓰임이기 때문에 추측 가능합니다. 추측해 보시고 한번 문제 안에 정리 한번 해 보세요. 저도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번까지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은요. 24번부터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역시 비문학 지문 나와 있습니다. 지문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시 저 만나러 오세요. 24번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